이번 주는 헌재와 특검 모두에게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비롯해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중대 사안들이 모두 이번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5일 만인데요. 차 교수님,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신지요? 아시다시피 특검이 출범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 사실 수사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달 말에 이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활용 점정을 하려면 두 가지 지금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면 조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서 뇌물수수 부분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금 새로운 수사, 네. 추가 수사가 지금 마무리를 해서 이 특검이 처음에 실패했지만 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특검이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지난번에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은 이 지금 추가 수사를 통해서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을 또 더 추가로 확보한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삼성이 그 이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에 뭔가 지금 이거 대가성을 주고받았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삼성물산이 합병하고 난 뒤에 그때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 이 삼성 SDI가 갖고 있었던 삼성물산 주식의 처분 네. 규모가 1천만 주를 처분해야 되는데 500만 주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상당히 삼성이 특혜를 받다고 하면 그때 당시 공정위가 봐줬을 때 그것이 청와대의 그러니까 지금 압력과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증거를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삼성이 지난해 최순실 씨 국정 게이트 이 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이 최순실 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려는 부분을 다시 네. 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추가 증언들이 지금 확보된 모양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지금 성마협회 전 현직 전무들이 일관되게 이 최순실 씨가 삼성의 합병을 도와서 결국 정유라에 대한 이 삼성의 지원을 받았다. 또 그리고 이와 관련한 또 추가적인 물증이 이 안종범 수석의 추가로 확보한 이 수첩에도 또 상당히 또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조금 더 수사를 하고 이걸 보강을 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활용 점정인데 점이 두 점인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허 이사장님, 사실 이제 법원에서 지난번에 영장 기각할 때 좀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였는데 추가로 무언가를 좀 확보했을까요, 특검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확보를 했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특검이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특검이 노력하는 사실에 비해서 뭔가 지금 특별하게 똑부러지게 지금 이게 앞뒤가 맞는 게 나온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지금은 이제 15차 지금 촛불 시위 과정을 제가 이제 1차부터 15차 쭉 지켜보면서 느낀 네. 게 12차 때부터 사실은 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팻말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늘어났다? 예. 그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한 피켓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물론 조금 있었지만은 그 13차부터 급격하게 이재용 부회장 구속 피켓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느낀 게 이 25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걸 보면서 특검이 조금 여론에 의식하지 않나. 이 물증 확보에 주력해야 되는데 조금 여론을 의식하지 않나. 그래서 대마를 잡아야지 모든 게 해결됐다. 사실 그때 보면은 이게 지금 최순실 씨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만 연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스코도 연결되고 또 다른 재벌도 SK 다 연결인데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지금 어쨌든 공기업인 포스코까지도 놔두고 지금 대마인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금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심정이라는 것은 2014년 9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독대를 3번 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 9월 15일 날. 그리고 나서 2014년 9월 15일 날 만났고 해가 바뀌어서 2015년 7월 17일 날 합병이 되고 합병되고 나서 약 한 일주일 있다가 7월 25일 날 독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2016년 2월 15일 날 독대를 합니다. 그래서 독대가 총 3번 이루어집니다. 총 3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세 사람의 연관고리가 대가성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공모와 대가성이 이 사실관계가 이게 연결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예. 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최순실 씨는 계속 지금 특검에 나왔어도 지금 그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그 대답하지 않아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와 관련돼서 경제 공동체라는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이것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 예.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막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가성 여부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맞추기가 사실관계를 맞추기 어렵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제 대마를 잡아야지.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이 이런 또다시 이런 제2의 소위 말하는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어떤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여론에 의지한 상당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근데 봅니다.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려운 것이 지금 대마를 말씀하셨지만 대마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촛불 시위의 그런 압력 때문만으로 해서 소환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기 전에 벌써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2월 8일 날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건에 들어있는 메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그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통합 삼성물산 그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하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원장까지 내부 결체가 끝난 상황에서 500만 주로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이고 또 수첩에도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조사를 지금 하는데 법원이 이걸 가지고 과연 지난번에 영장 기각을 했는데 정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이거를 인정을 할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네. 대한 영장을 청구하겠지만 법원이 그 영장을 그대로 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지켜봐야죠. 된다. 네. 사실 이제 특검집의 영장 재청구 여부 또 법원의 발부 여부 관심인데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하고도 이게 좀 맥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 지금 현재까지 일정도 못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검의 수사 기간이 1차가 지금 이달 말까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연장은 아마 좀 어려울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지막 지금 남은 과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끝을 나야 이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규철 특검보의 그 지금 브리핑에 따르면 아직까지 그 특검이나 청와대하고 그 무산 이후에 아직 접촉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연 이번 주 내에 대면 조사는 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월요일인데도 물 건너갔다. 물러갔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럼 특검이 할 수 있는 그럼 마지막 카드는 뭘 것인가. 그 부분은 지금 특검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통보한다. 그런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대면 조사도 지금 거부한 상황에서 이 지금 소환 조사에 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금 특검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소환 조사한다는 게 뭡니까? 피의자에 대해서 당신이 죄가 있는 혐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이 사무실에 와서 조사받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이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실 어디 우회적인 하나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손상을 주기 위한 압박이죠. 그만큼 이제 지금 특검의 결기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검이 대면 조사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전국 상황을 대비해서 특검 일종의 기선제압 나름대로는 청와대의 우회 압박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놓을지 아마 지켜보는 것도 이번 한 주에 하나의 이 주목할 관전 포인트다.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검에서 요청한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번 주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이번 주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을 때 뺨 때렸다 특검이. 왜냐하면은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특검 대면 조사를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특검이 지금 그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소송을 특검에서 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대면 조사에 응할지 말지 하는 건데 그만큼 특검에서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원에서 뭐 그것을 뭐 늦추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좀 빠르게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르면 15일쯤에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아무리 빨라도 이번 주는 지나야 된단 말입니다. 집은 지나야 될 건데 그렇다면 그걸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지 왜 굳이 지금 행정소송 했는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대면 조사할 이유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좀 늦출 그런 명분을 청와대에 줬다. 그렇게 사실 봅니다.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에서는 작년에 검찰 조사도 원래는 응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무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9일 날 잡힌 그 일정이 과연 어느 쪽에서 흘려서 언론에 보도된지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청와대는 하여간 특검 쪽에서 흘려서 기분 나쁘다 해서 지금 무기 연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허 이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소송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불응한 것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특검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대면 조사와 관련한 다시 접촉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청와대와 특검 사이에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특검은 한 번 더 접촉을 시도해보고 안 될 경우는 뭐 차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일방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통보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특검도 지금 한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한 번 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시도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대면 조사가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대면 조사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안 이루어질 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뭐 대통령 그 기소를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제약을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는 뭐 법률가 아닙니다만 기소 유예, 시한부 기소유예를 한다는데 그게 뭐 불소추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헌재에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전제하에서 그 기소유예를 생각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일단 헌재가 기각되면 바로 그때는 기소를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인용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좀 그런 이야기를 흘리지 않았나. 그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행정소송이라든가 또 지금 이 기소유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특검 연장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특검이 원하는 대로 지금 잘 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들은 거의 다 지금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특검도 굉장히 여론에 지금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결국은 모든 것이 거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여부에 뭐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정치권의 장외 신경전도 첨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도심 서울 도심에서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찬반 여론 집회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불안감 어울러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주자들의 여야 반응 들어보십니다. 80만의 촛불 민심은 국민의 상식을 말한 것입니다. 헌법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더 이상 탄핵 심판의 변수도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는 여야 지도부는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합니다.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탄핵 소추를 했다면서 정작 헌재의 심판 결과에는 승복할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행동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박과 친문을 축으로 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치와 연정으로 대한민국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우리 정치권은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차 교수님, 네. 사실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 지난 주말에 장애 집회 같은 경우도 결국 세대결 양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 이 서로의 지지층들이 이 다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뭐 양적의 지금 세 대결 또 세 규모 이거 자체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그런 정치적 집회의 규모나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안 되고 받을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탄핵의 부분에 대한 부분 여론조사로 만약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거의 8대2 비율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탄핵의 인용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그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도 네네. 뭐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정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짓이죠. 근데 왜 지금 그러면 이렇게 장애에서 지금 격한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동안 그 샤이 박근혜로 일컬어졌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서서히 이 탄핵 국면에서 뭔가 이제 반전을 이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시작하고 여기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정규제 TV와 인터뷰에서 촛불 민심보다 태극기 집회가 2배나 더 많다.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을 왜곡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어져 놓은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뭐 탄핵이 기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재판관들이 지금 탄핵 기각의 결심을 굳혔다는 그런 또 가짜 루머. 뉴스까지 네. 나돌면서 이런 것들이 이 촛불 민심을 주도해왔던 야권에도 작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지난 주말에 상당히 총동원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한다면 예. 결국은 지금 그 각 정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민심을 지금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것이 국론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의 이 행동의 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바로 대통령 선거와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치닫고 있는 건데 허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뭐 여야 공의 모든 정치인들이 촛불 시위와 또 태극 시위에 관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야권의 촛불 시위 총동원령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사실 야권이 이번 15 촛불 시위에 나섰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사실 2말 3초 그 헌재 결정을 보면서 염두에 사실 둔? 모든 그 대선 스케줄을 맞춰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2말 3초가 아니고 좀 연기되겠다고 판단되니까 이게 자칫하면 촛불 시위의 어떤 동력이 떨어지겠다 판단해서 그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대선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유불과 관계없이 과연 촛불 집회를 선동 조장해서 되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거하고 대선 주자하고 참여하는 건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주자까지도 지금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는 뭐냐면은 대선 주자까지 나선다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예. 새로운 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갈등 씨앗에 불을 지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헌재 어떤 결정이 내려더라도 국론 분열은 불보시 뻔하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이 소위 말하면 그 탄핵 정국을 수습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대선 주자라면은 촛불 시위나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는 참석하지 참석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왜? 대한민국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앞으로 있을 탄핵 집회라든가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 이 두 부분에서는 여야 공이 적어도 대선 주자들은 참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제 정치적 해법을 좀 모색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세균 의장 중심으로 4대4 얘기인데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아까 좀 전에 들었군요. 저희가 새누리당 4대4로 네, 해보자 네, 그런 협의는데 의원님 어떻게 뭐 일리 보십니까? 있는 제안입니다. 지금 헌재의 그 심리 결과를 차분히 아주 정치권에서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 발 더 나가서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담화에서 국회에서 4월 말. 시기를 정해주면 퇴진일을 따르겠다. 근데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어렵다. 봅니다. 이미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본인은 어떤 잘못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미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지금 국회 소추단이 지금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가 정말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지 헌재가 가려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 정치적 해법을 논하는 건 옳지 않아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정치권이 모두 승복을 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거. 예. 그와 관련해서 정말 여야가 우리가 그 승복 약속을 하자는 거. 이거는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허 이사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좀 부연한다면 걱정스러운 것이 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기각이 됐을 경우에 이거는 주인인 국민의 뜻과 다른 결과이므로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탄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네. 발상입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는 거는 네.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지금 집회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걸 좀 엄밀히 가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대통령 예비 후보가 집회에 나가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예. 행동을 하는지 철저히 좀 가려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고영태 녹음 파일, 녹취 파일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차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고영태 그 관련된 그 녹음 파일이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고영태 씨의 지금 저 측근들이 지금 녹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2,000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중에서 29개. 고영태 씨 관련된 것은 한 29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내용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영태 씨가 측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켜봤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통해서 자신이 사익을 챙기는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저는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건데 본인은 그 사실 인정하면서 이 농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농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는 결국 고영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음으로써 이 모든 사태가 촉발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영태라는 사람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러한 아마 전술인 것 같고 바로 또 이러한 이 고영태 씨가 이렇게 최순실 씨의 공범으로서 네. 이 사건을 주도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결국은 고영태 씨의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도 네. 이 지금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변론기를 20일까지 마치고 최종 의견이 23일까지 하고 모든 걸 이제 끝을 내는 그리고 이제 평의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고영태 씨의 녹음 파일을 대통령 의미 있게. 법률 대리인단에서 시간 끌기 위한 전략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금 우리가 봐도 뻔하게 보이는 그런 의도를 과연 용인할 것인지 저는 아마 용인할 가능성은 그래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차 교수님하고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고영태 씨의 과연 진짜 순수하게 내부 고발자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심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그 국회 청문회 이후에 청문위원들, 민주당 청문위원들까지 사진도 찍고 차를 마시는지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과연 저게 내부 고발자의 참모습인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녹음 파일에서 측근들의 녹음 파일에서 2,000개 중에 일부가 20몇 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별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고영태 씨가 최순실을 이용하고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용만 당한 거죠. 그러면은 고영태 씨가 최순실을 이용할 때는 사익을 위해 했냐, 국익을 위해 했냐, 사익을 위해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익을 위한 내용이 과연 이 내부 고발자의 진실성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근본적 회의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에서도
특검에다가 그 파일을 요청한 이유가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판결 내리는 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고영태 씨 때문에. 파일 내용에 사실은 이제 고영태 씨한테 오히려 최순실에게 불리한 내용도 많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불리한 내용도 많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유리한 내용도 있잖아요. 예, 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영태 씨가 그거는 뭐 내가 농담을 했다 하는데 그러면 고영태 씨가 이야기하는 건 다 농담이고 그다음에 내부 고발하는 것은 다 진짜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사실관계를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현재 재판 결과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네. 따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무슨 뭐 연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했다. 그거는 보기 어렵다. 그걸 떠나서 한번 가려봐야 된다 그런 가려봐야 말씀이시네요. 돼요. 아니 근데 고영태 씨가 법률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다룬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뭐 검찰이나 뭐 또 뭐 특검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고영태 씨가 그렇게 뭐 자신이 이익을 취했느냐 안 했냐 그 부분에서만 설사 이익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 씨가 이 지금 국정농단을 통해 사익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전혀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만 헌법재판소 판단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고영태 씨 관련된 파일은 검찰이나 특검에 넘기고 헌법재판소대로 일정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의 네. 본질이 그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인데 고영태 씨는 저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다고 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 왜 지금 구속 안 하느냐는 여론도 있는데 그건 아마 좀 더 수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봐야 될 거고 이 녹음 파일 2,000여 개에 달하는 이것이 헌재 심리에는 조금은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본질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헌재 심리 기간에 영향을 준다고 일정에. 봐요. 그러니까 그 국회 소추인단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뭐 최순실 씨의 문제가 더 부각이 되고 국정농단이 더 부각이 되는 측면들이 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헌재 심리는 지금 재판처럼 아주 세세한 걸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여부. 법률 위반 이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 그러면 또 심리기간이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조금 이제 그 추가를 좀 네. 이 의원님 조금 더 부연을 하면은 만약에 내부 고발자가 차은택 씨가 됐다. 네. 고영태가 아니고 그러면은 차은 씨가 내부 고발자 주도를 했다면은 고영태 씨는 아마 피해자로 돼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때는 저렇게도 불구하고 차은택과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피해자로 전환되고 구속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검찰과 뭔가 불이박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사실 그 특검에서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검찰에서도 피해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고영태 씨의 어떤 내부 고발의 어떤 진정성이 조금 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예. 사실 이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또 고영태 씨를 또 고발했다고 하니까 또 한번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갤럽에 이어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희정 지사, 황교안 권한대행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차 교수님 관심은 이제 안희정 지사 과연 20%대의 벽을 깰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주 말쯤에 나온 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19.5%, 예, 19.5%까지 해서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거의 이 10%포인트까지 좁힌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여론조사의 추세인데요. 추이를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상승의 속도가 상당히 무섭다는 겁니다.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대세론에 의해서 마음을 놓기는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대연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부분에 좀 상당히 공박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도 보인 이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네. 전남을 훑을 때
바로 지금 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전북을 가는 맞불을 놓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도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 돌풍이 네.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예사롭지 않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이 기준이 20%를 넘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판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20%를 넘어가게 되면 이 안희정 충남지사를 밀어서도 야권의 지지층에서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자체가 이번에는 결선 투표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만약에 진출할 경우에는 네. 상당한 파란을 그러니까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의 지지율을 넘어도 당내 경선에서는 패배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단 말이죠. 약간의 희망사항까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상대하는 게 훨씬 쉽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쪽은 상당히 긴장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표현은 제대로 안 하지만 행동으로 보면 상당히 다급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호남 공략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바로 내려가서 어제 전주에서 네. 이야기하고 뭐 또 포럼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의 전략은 호남에서 정말 초박빙을 만들면 그 다음에 충남에서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호남 그럼 지지율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네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1%로 1위이긴 한데 10%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안희정 지사는 아직은 20% 2위이지만 11%포인트가 상승한 거란 말이죠. 네, 두 배가 오른 예, 셈인데요. 실제로 호남은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많은 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호남 지지를 못 받으면 난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거 왜 안 지키느냐 그랬더니 그건 선거 전략상 그런 거라고 해서 또 뭐 상처를 받았고 최근에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 영입 문제로 또 5.18 전두환 전 발포. 대통령 그 발포 문제 가지고 또 호남 민심을 자극했고 그걸 안희정 충남지사가 파고들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대세론을 상당히 위협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정말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돌풍이 이루어지는가는 좀 지켜봐야 될 되겠다.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의 지지층의 지금 분석을 보면 아직도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는 무당파 또 바른정당, 새누리당 지지층의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과연 그 재인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벽을 넘을 건지는 지켜를 봐야 되지만 외곽에서 지지세를 몰아서 안을 흔드는 이 전략은 상당히 주요하고 있고 차 교수님 말씀 관련해서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과 3파전인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50%를 못 넘어서 결선 투표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지만 제 생각은 이재명 성남시장 표가 문재인 전 대표 쪽에 더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보다 더 과격해요. 그리고 안희정의 대연정론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표가 안희정 쪽으로 가면 안희정의 역전극이 벌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 표는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저런 분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직과 세력의 열세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방송을 통해 탕평 호남 총리론을 얘기했어요. 허 회장님. 이런 언급들이 호남 민심에 좀 자극제가 될까요? 자극제는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나 지지율하고 연관되는 것은 사실 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전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야권 소위 민주당에서 새 후보,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세 사람 그 지지율을 합치면요, 그 60%예요. 그러면은 거의 다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지지율은 거의 다 포화 상태에 왔다. 그러면은 지금 차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빠른 상승세를 했다 하더라도 20대 초반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빠른 상승세라는 것은 안희정 후보의 어떤 그 대연정
예. 그리고 해서 중도 보수를 교란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빠른 그 상승세가 있었다. 그리고 20%를 완전히 돌파해서 30%를 가겠냐.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능가하겠냐 하는 부분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중도 보수 세력들이 착시 현상이 이제는 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촛불 집회가 더욱더 강화됨으로 해서 오히려 태극 집회 쪽에 이 보수 세력이 집결하다 보니까 그 지금 그 안희정 후보한테 갔던 중도 보수 세력들이 조금 무당파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그렇기 있다. 때문에 이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이 격차를 얼마만큼 좁히느냐. 줄일 것이냐. 그 좁히는 부분은 상당히 좁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갤럽에서도 무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36% 가까이 안희정 후보하고 차이가 난다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 그건 뭐냐면 결선까지 가려고 할 거 또 결선까지 가야지 안희정 후보의 어떤 그 존재감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흥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이 되면 여론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뭐 보수층은 또 보수층대로 결집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 국면 전환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거는 좀 다분히 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좀 희망 사항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이 새로운 국민 전환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표가 결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그 반사적 이익을 안철수 전 대표가 받기보다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실 받을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이제 출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마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뭐 보수 후보의 공간이 비게 되는데 그때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은 그러면 내한테로 올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나 또 이 지금 뭐 남경필 지사가 있기 때문에 뭐 보수표가 글로 갈 수도 있죠. 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마 종국에는 그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생각은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결국 양자 구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비문 세력의 하나의 그러니까 그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승부를 겨뤄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는 중도표에다가 보수와 합리적 진보표까지 아우를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보수 세력이 완전히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 교수님, 이기님님, 사실 이제 북풍 선거 때마다 주요 변수가 되는데 이번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정말 그 오늘 북한이 저 발사 장면 지금 보고 계신데 네. 굉장히 저는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지금 미국의 그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저걸 고각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고체 연료를 쓴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북한 내부에서는 그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고각 발사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쏜다면 굉장히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이 방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드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반응 낸 거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제히 비판을 했는데요. 저에 대해서 우리의 대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만 사드를 속히 배치해야 한다 이 이야기였어요. 정말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북한 비난만 할 게 아니고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를 대선 전에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권에서는 이게 뭐 북풍이다 뭐다 이런 거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정말 이거는 현존하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꼭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급변하는 지금 대선 전국 속에서 안보 문제 참 관심 밖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